봅시다. 오늘 몇 페이지 할 차례요? 이제 교재가 나왔죠? 오늘 37페이지. 여러분들 그 저번에 프린트물로 하는 부분에서 중개대상물 부분은 일단은 제가 건너뛴다 그랬어요. 중개대상물은 그냥 간단하게 하고, 자, 이제 37페이지 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가 나옵니다. 자, 제가 뭐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이번 11월 달, 12월 달은 그냥 편하게 들으라 그랬죠? 다른 선생님이 편하게 들으라 그랬죠? 예. 근데 이제 1월 달부터는 별로 편하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1월 달부터는 편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그나마 좀 시간이 남는 조금 여유 있는 11월 달, 12월 달은 조금 편하게 들으시고, 너무 지금부터 빡세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벌써 이제 동영상 막 들으시고 하는 것 같은데 지칩니다. 나중에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제 창만 피면 오버하이트 나옵니다. 이 느낌이 안 오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나중에 5, 6월 달 되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컨디션이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누구나 마찬가지로 뭐 운동선수도 그런 거 하나 겪죠. 슬럼프라는 거. 그런 과정을 한 번은 다 거쳐가요. 이제 근데 그때 슬럼프가 너무 빨리 와도 안 좋아요. 너무 늦게 와도 안 좋지만 슬럼프가 한 9월달 넘어서 오시는 분 있어요. 근데 9월달 넘어서 오시면 어때요? 그때는 거의 마무리 때죠? 동영모에서 막 보고 마무리 때인데 그때 와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오게 하려면 이제 페이스 조절을 잘 일단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한번 좀 보따리 싸서 와서 한번 듣고 가고 할 정도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 특히 용어는 한 번씩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특히 1차 과목 있죠? 1차 과목은 한번 복습 같은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37페이지에 나오는 부분 있죠? 37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자,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제도가 이 시험이 어떻게 치르느냐, 그 과정을 일단은 여기다가 해놓은 것이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 부분에서 보면, 자, 여기 이제 37페이지죠. 자, 여기에 보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원칙적 시험 시행권과 그 다음에 또 예외적 시험 시행권은 나옵니다. 시험 문제 이런 것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자, 원칙적 시험 시행권은 누구냐면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자, 일단 시도지사 하면 여러분들 이제 공법을 좀 배우셨겠죠? 두 주나 걸쳤으니까 대충 하실 거예요. 시도지사가 뭘 시도지사라고 그래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자, 일단은 이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이걸 갖다가 이제 줄여가지고 시도지사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는 뭐도 들어가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특별자치도가 있었죠. 특별자치도.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한번 이거 공법에서 대충 한 번씩 다 들어봤죠? 자, 그 다음에 또 특별자치시가 있죠. 예. 그래서 세종시. 거기까지를 몽창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시도지사. 이걸 왜 얘기하느냐. 자, 앞으로 중개사법에서는 굳이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표시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뭐라고 표현해요? 예, 시도지사. 여러분들 공법에서는 이걸 구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구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구분하지 않고 통째로 그냥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합쳐가지고 그냥 뭐라 그런다? 시도지사라 한다. 자, 여러분들 제주도는 왜 특별자치도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제주도에 가면 시가 있죠. 다 가보셨을 거예요. 자, 무슨 시? 예, 서귀포시가 있고, 예, 제주시가 있죠. 근데 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내년도에 여러분들 지방선거 하죠? 예, 광명시, 여기 광명시, 이거 대부분 아마 광명 계신 분들 거예요. 광명시장 누가 뽑아요? 여러분들이 선거로 뽑죠. 예, 뭐 여러분들 이제 여기는 경기도니까 경기도지사도 뽑고 광명시장도 뽑고 이렇게 해요. 선거로. 그런데 제주도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선거로 뽑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선거로 누구만 뽑느냐? 도지사만 선거로 뽑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중앙집권적 성질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자, 이 선거롭지 지자체가 아니냐? 지자체로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주도가 뭐 관광특구인가 그러죠? 왜? 그런데 이거를, 뭐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분리해 놓으면 서로 좋은 거는 자기가 끌어오려고 지지고 보고 싸울 거고 또 안 좋은 건 어떻게 돼요? 네가 갖고 오라 뭐 이런 거 있죠? 시가 두 개가 갖다 놓고 야 네가 갖고 오라 우리가 갖고 오겠다 맨날 이거 갖고 싸우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행정 업무가 완전히 개판이 되겠죠? 그래서 아예 지자체를 안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지사만 선거로 뽑고 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지자체가 아닌 행정 업무만 담당하는 곳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행정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자 이제 자치시까지 즉 세종시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된다라고 일단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시도지사 그래서 시험을 이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으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가 시하는 시험? 시도지사가 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외적 시험 시행을 있어요. 예외적 시험 시행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시험제를 직접 출제할 수도 있어요. 직접 시행, 출제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얘가 할 걸 누가 뺏어가지고 얘가 직접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때는, 미리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를 있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건너뛰었어요. 시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했었어요. 시도지사가 시행하고, 자, 이게 두 가지 이제 협조했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제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시험을 어디서 직접 출제했냐면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출제를 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누구 뽑아가지고 출제위원들 있죠? 뽑아가지고 직접 출제를 하고 그랬었어요. 이거가 11회 때까지인가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혹시 여러분들이 저기 뭡니까? 시험 응시했었던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9회 때나 뭐 10회 때 시험 응시 한번 해보신 분 혹시 계세요? 꽤 오래됐는데, 요즘은 뭐 거의 잘 안 보이더라고 보니까, 그때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한참 이제 안 하다가 다시 요즘 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이 광명이라면, 광명시청에서 시험 원서를 응시 원서를 접수했었습니다. 그래서 접수 기간에 보통 이제 일주일인데, 그 시청에 가면 뭐 대강당 같은 거 있죠? 거기다가 이런 거, 책상 한 10개씩 주르륵 해놓고, 응시 수가 많으면, 그 안에 접수를 다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누구예요? 그 옛날에는 그 지금은 공익요원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 방위 이렇게 있죠. 예, 이런 사람들 같이 공무원들이랑 몇 명이나 해가지고 접수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그 철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철인 이렇게 찍어가지고 뭐 요즘이야 다 이제 인터넷 접수하지만 자 그렇게 이제 했었어요. 자 근데 근데 이제 얘네들이 하기가 어떻게 돼요? 귀찮죠. 나도 지금 할 일도 많은데 공무원들이 할 일도 많은데 그거 접수 기간에 여기 앉아가지고 이거는 도장이 철인이나 찍고 앉아있고 이게 내가 무슨 짓 하냐 이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할 일을 다른 데다가 맡겨버립니다. 내가 할 일을 다른 데다가 맡기는 걸 뭐라 그러죠? 예, 위임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한 가지 일을 할 때는 뭐 가벼운 일 일단 위임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자, 큰 덩치가 좀 크면 이걸 뭐라 하냐면 위탁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시험을 어떻게 한다?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시험 위탁은 누가 하냐면 자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자 시험 시행기관의 장 그럼 시험 시행기관의 장 하면 누구냐? 바로 이 둘을 묶어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라고 합니다. 올해 시험을 누가 시행할지 몰라요. 자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도 있고 누가 시행할 수도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용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시험을 위탁하게 되는데 어디다가 위탁할 수 있냐면 자 공기업 그 다음에 준정부 기관이나 아니면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 이렇게 써요. 자 공기업 여러분들 공기업 하면 뭐 떠올라요?
그리고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는 없고, 공기업하면 떠오르는 거, 공사, 예, 공사. 뭐 공사 아니라도 공사라는 명칭 안 써도 공기업 많긴 많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공기업하면 여러분들이 공사 떠올리면 돼요. 자, 그러면 준정부기관이 있습니다. 그럼 준정부기관이 뭘까요? 준정부기관 하면 여러분들이 뭘 떠올려요? 여러 가지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준공무원 뭐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 봤어요? 예, 바로 그 사람들이 준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바로 준정부기관, 정부기관은 뭐예요? 정부기관. 여러분들 각 부처입니다. 행정부처. 뭐, 엊그저께인가 뭐 그 난리친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이게 뭐냐면 정부기관이에요. 거기 앞에 뭐가 붙었다? 예, 준자가 붙었죠? 그러니까 준정부기관 하면 그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산하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준정부기관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공단. 뭐 생각나는 공단. 예, 산업인력공단 있죠. 또, 예, 뭐 시설관리공단 뭐 있고요. 예, 국민연금공단 이런 거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준정부기관입니다. 자, 여기다가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렇게 시도의사가 시행하고, 이제 시도의사가 공무원이 전화 겁니다. 옛날에 공무원이 어디다 전화 걸어요? 학교에다 전화 걸어가지고 일요일날 시험 보는데 학교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다 한 거예요, 그거를. 이거 학교 다 잡는 거죠? 그거를 다 공무원이 잡다가 이게 귀찮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넘기는데, 처음에는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다가 넘깁니다. 혹시 산업인력공단에 가서 시험 보신 분 여기 많으실 거예요, 아마. 무슨 기술직, 요리사, 그 다음에 또 뭐 미용사, 뭐 이런 거 다 그쪽에서 다 시험 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험을 위탁받아요. 위탁받자고 하다가 아주 한때 난리가 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5회 시험.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 기억해서, 우리나라는 한 3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15회니까 꽤 이제 오래됐죠. 10몇 년 전이죠. 15회 시험 때 참 한 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게 나와가지고 두두두두 다 떨어지고, 하필 그 해가 시험 응시자가 가장 많을 때예요. 26만 몇천 명이 응시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22만 명, 23만 명, 24만 명 이렇게 쭉쭉쭉 매년 올라오다가 26만 몇천 명이 응시했을 때인데, 그때 시험 문제를 엄청나게 어렵게 내놔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데모도 많이 하고, 국토교통부 지금은 저쪽으로 내려가 있는데, 과천청사 국토교통부 앞에 유리창 박살나고 하여튼 많이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험을 공기업인 토지공사로 넘겨요. 토지공사로 넘겼다가 이제 조금 잠잠해졌거든요. 19회 때인가 20회 때인가부터 다시 인력공단으로, 산업인력공단 있죠? 넘어와서 지금 현재 어디서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자, 여러분들 혹시나 가끔씩 뭐 이런 공인중개사 광고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시행처 해놓고 산업인력공단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자, 법적으로는 정확히 시행처는 뭐다? 얘네들이 시행처입니다. 시도의사나 국장. 그런데 얘네들이 하기가 귀찮으니까 어디다가, 여기다가 얘가 시험 시행 권한제 여기다 맡기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어디다가도 맡길 수 있도록 해놨어요. 어디다 위탁할 수 있도록 해놨죠? 법적으로. 공인중개사 협회. 자, 협회하면 전문 직종이, 관련된 전문 직종이 모인 단체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협회면 누가 모인 단체일까요? 예, 공인중개사. 그러면 틀려요. 저번 주에 배웠던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랬죠. 자, 저번 주에 배웠던 거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짜증만 냅니다.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부담 없이 앉아가지고 듣고만 가라 그래 놓고, 그냥 또 물어보면 또 그렇죠. 그냥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하는 게 훨씬 속 편해요. 자, 그러면 개업공개서는 뭐냐? 개업공개서는, 예, 이 법, 기억나시네요. 자,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자, 지금 요 간판이 공인중개사 협회다 보니까 언뜻 생각하면 공인중개사가 모인 단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틀리고요. 나중에 요 중개사 협회 부분에 갔어도 다시 한번 언급할 겁니다. 이거는 누가 모인단체냐면 그렇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모인단체예요. 자, 여기다가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만약에 시험이 여기다가 위탁되면 시험 문제, 시험이 쉽게 나올까요? 어렵게 나올까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이미 개업공개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들어올 사람 많이 뽑아줄까요? 적게 뽑아줄까요?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한다? 어렵게 나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합격하면 지금이 어떻게 돼요? 최대한 쉽게 나와가지고 나도 합격하고 너도 합격 이랬는데 나중에 내가 직접 여기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똑같았습니다. 웬 놈의 시험 왜 이렇게 쉽냐 뭐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격증 하나 있을 거예요.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들어보셨죠? 주택관리사 시험이 약 한 6년 전부터인가 5년 전인가 6년 전부터인가 이제 그 주택관리사 시험도 원래는 뭐 시도지사가 이 시스템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누가 위탁받아서 지금 하고 있냐면 인력공단에서 지금 어지간한 시험, 법무사 시험이라든가 세무사 시험도 다 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서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위탁받아서 하는데 출제권을 어디다가 넘겨줬냐면 주택관리사 협회에다 넘겨줬어요. 그래서 지금 주택관리사 협회에다 넘겨주는 동시에 시험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1차와 2차를 분리해서 치고요. 주택관리사 시험이 1차가 7월달이고 2차가 9월달이에요. 이게 분리해서 치고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 나옵니다. 다음 써놓으시오. 나옵니다. 그래도 합격한 사람 합격해요. 근데 어쨌든 자, 주택관리사도 이렇게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택관리사 그 자격한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답니다. 왜? 누구보다 올라갔다? 공인중개사보다 올라갔다. 원래 부동산에 보면 세 가지 자격증이 있어요. 부동산 3고시라고도 표현하는데 가장 높은 게 뭐죠? 부동산 자격증 세 가지 있어요. 가장 높은 게 공인중개사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거는 뭐 부동에 뭐 어차피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이런데요. 혹시 주택관리사 자격증 가지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 그런데 요즘 주택관리사 자기네들이 어떻게 순서를 정하느냐?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이렇게 정합니다. 그 정도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계속 이 공인중개사 시험도 계속 협회에서 계속 꾸준하게 지금 출제권을 요구하고 있고요. 쟤네는 줬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이게 요구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안 줍니다. 왜냐? 주기 시작하면 난이도가 확 떨어지고요. 제가 얘기 잘못했다. 난이도가 어떻게 되고요? 확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하냐면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하나의 정책적인 부분도 있어요. 요번에도 예측 그 27회가 한 3만 명 정도 합격했어요. 그래서 28회는 조금 더 줄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마 합격자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중개사법 되게 쉽게 나왔어요. 제가 뭐 엄청 쉽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3만 명 좀 넘지 않을까라는 지금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흔히들 요즘 뭐가 많이 나와요? 실업자 많이 나오죠? 그런 구제책, 먼저 취업률이나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아마 좀 당분간은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한다? 어렵게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돼요? 빨리 따세요. 제가 늘 강의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지 뭐. 혹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내년에 또 봅니다. 내년에 쪽팔려가지고 또 다른 학원 가요 또. 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올해 안 되면 올해 반드시 딴다 그래도 안 되는 판인데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지 뭐. 이렇게 하죠? 그럼 내년에 영락없이 해요.
그 생각이라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딴다. 29회 때는 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일단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제 원칙, 그 다음에 예외, 위탁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시행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시험 응시 자격이 나와요. 응시 자격. 자, 나이 불문, 국적 불문. 나이 불문 누구도 볼 수 있다? 나이 불문. 예,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작년에 제 수강생 중에 미성년자 있었어요. 18, 19, 벌써 그 학원은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18살짜리,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나이로 18, 19, 그 다음에 17살짜리가 있었어요. 미성년자도 볼 수 있습니다. 빨리 따놓으면 좋죠? 예. 일단 따놓으면 됩니다. 응시하는 건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나이 불문, 그 다음에 국적 불문. 누구도 볼 수 있다? 외국인도 볼 수 있다. 이제 외국인, 시커멓고 코 크고 이런 사람들이, 외국인인데 그거 어떻게 보냐? 한글도 모르는데. 근데 외국인 응시할 수 있어요. 제 수강생 중에서도 외국인 몇 명 있었어요. 혹시 여기 외국인 계세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해외 이민 가죠?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럼 다 응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가면 대한민국 국적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뭐가 된다? 네, 외국인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언젠가는 뭐가 나올 수 있다? 외국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면 다 외국인입니다. 자, 그래서 나이 불문, 국적 불문. 자, 그러면 응시가 불가능한 자. 응시 불가능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되는 분이 아마 없겠죠. 자, 응시 불가능자. 일단 자격 취소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되면 요거 취소된 날로부터 몇 년간 시험 못 보냐면 3년간 시험을 못 봐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되면. 저번 주에 잠깐 제가 양도대여 얘기를 잠깐 했었죠. 자격증 양도대여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거 양도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 일단은 취소된다 그랬죠? 자, 자격 취소된다. 그리고 이제 형벌도 막 1년 이하씩처럼 이렇게 되는데, 자, 이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하기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다 얘기 안 하겠지만 4가지 중에서 우리나라의 자격 취소에 대한 사유가 90%가 양도대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가 나머지 3개 중에 하나에 걸려가 취소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90%가 바로 양도대예요. 이게 빌려줬다가 걸려가지고 어떻게 한다? 일단은 취소돼 버립니다.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딴 거 취소되면 몇 년간 시험 못 봐요? 3년간. 자, 그 다음에 부정행위자가 있어요. 부정행위자. 자, 부정행위자는 이 사람은 뭐 한 사람? 컨닝하다가 잡힌 사람들이죠? 네, 들킨 사람들. 근데 컨닝하다가 잡힌 사람이 설마 있습니까? 근데 있어요. 케이스는 제가 1월달 때부터 하나씩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라도 이건 이 얘기는 아마 몇 번 얘기할 때 나중에라도 컨닝 페이퍼 만들어 가지 마세요. 컨닝 페이퍼 만들었다가 책상에다 올려놨다가 나 안 봤습니다. 올려놨는데 걸렸죠? 그러면 영락없이 뭐가 되는 거? 부정행위예요. 가끔씩 잡혀요. 이게 컨닝 페이퍼 왜 만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지도 못해요. 나중에 보면. 정말로 공부를 한 사람들은요, 그거 볼 시간이 없어요. 문제 풀다 보면. 근데 가끔씩 그런 거 만들어 가다가 잡힌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걸리면 몇 년간 시험 못 보냐면 5년간 시험을 못 봅니다. 자, 그 시험은 무효가 되고요. 그 시험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5년간 시험 못 본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할 생각을 해야지. 공부할 생각을 해야지. 컨디션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 연도수 3년, 5년은 사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당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듣고 일단 넘어가시고. 자, 이제 시험 방법은, 자, 요거는 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강의니까 한번 설명을 넘어갑니다. 자, 시험은 일단은 1차와 그 다음에 뭘로? 2차로 구분해서 하죠. 자, 1차는 부동산 학개론, 그 다음에 또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에요. 그 다음에 2차가 자, 공인중개사법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시, 그 다음에 세법 있고, 공시법, 자, 순서대로 다시 했죠. 공법, 시험, 출제된 순서, 공법 있고, 그 다음에 또 공시, 세법 있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구분평가, 자, 구분실시, 그 다음에 구분평가, 요게 일단 기본입니다. 구분해서 실시한다. 1차와 2차를 구분해서 실시한다는 얘기는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자가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2차 시험을 보는 거. 다른 시험 많이 이렇게 하죠. 뭐 당장 제가 아까 무슨 자격증 얘기했어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얘기했죠? 자, 이게 구분해서 실시하는 거예요.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1차, 9월 달에 2차 이렇게 봐요.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게 시험의 원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상담받을 때 그렇게 상담받은 거 아니죠? 하루에 시험 다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실시는 구분해서 한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예외 규정이 있어요. 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뭐 할 수 있다?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요 예외 규정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예외 규정 때문에 지금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날. 그래서 1차와 2차를 같은 날 보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구분해서 실시할 수도 있다. 항상 법조문은 그대로 일단 규정은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동시 실시할 때는요. 평가는 구분해서 합니다. 당연히 같은 날 1차와 2차를 보지만 1차와 2차를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평가하죠. 그러니까 1차는 1차대로 평가하고 2차는 2차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점수가 1차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만약에 넘어간다면 초장부터 제가 중개사법 엄청나게 공부를 할 거예요. 100점 맞아가지고 어디다가 보태줄 수 있도록 예, 민법이나 개론에 보태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차는 개론과 민법 두 가지만 갖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제가 공부하는 방법 잠깐 얘기했었죠? 편식하지 말라 그랬죠? 공부를 민법과 개론은 어떻게 하라? 같이 공부하라. 나는 뭐 민법이 좀 잘 나가고 개론은 안 되니까 개론은 수업만 듣고 민법 이렇게 하겠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거 100% 실패해요. 같이 끌고 가서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민법은 개론은 한 50몇 점 나오고 민법 한 60몇 점 나와가지고 같이 넘어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갖다가 포기해버리면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일단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돼요. 왜냐? 예를 들어서 나는 민법을 갖다가 보면 어렵고 개론은 아주 쉽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뭐만 보게 돼요? 예, 개론만 보게 돼. 스스로 자꾸 뭐만 보게 된다. 개론만 보고 민법은 자꾸 이렇게 뒤쳐져 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일단 여러분들이 다 잡아야지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평가는 구분해서 해야 돼. 이렇게 동시에 실시하는 예외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날 보니까 어떻게 돼요? 1차 시험은 안 됐어요. 2차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차 시험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입니다. 아무리 잘 나와도 소용없구나. 근데 1차 시험 합격하죠. 그러면 이때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는 안 됐습니다. 근데 이 1차를 면제줘요. 언제 면제준다? 다음 회 시험에 면제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차를 합격하게 되면 다음 회 때는 어떻게 돼요? 1차를 응시하지 않고 2차만 붙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응시와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기본적으로는 알고는 일단 넘어가셔야지만 되죠. 자, 그러면 시험을 41페이지 보면 시험을 시행하는데 시험은
1페이지에 쭉 한번 보세요. 자, 시험 시행하는 부분 있죠? 시험 시행. 거기 보니까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그랬죠? 그러면 맨 밑에 1회 이상.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년 1회 이상이니까 한 번만 보는 게 아니고 한 번 이상이죠. 두 번도 볼 수 있고 세 번도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시험은 매년 시행한다 뭐 이렇게 됐고요. 횟수가 일단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15회 때가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15회 때 보면 15회 시험이 되게 어렵게 나왔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추가 시험, 소위 말하는 재시험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합격자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또 한 번 되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엄청나게 또 쉽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부지리로 공부하셔가지고 합격하신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15회 본시험에서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응시원서만 제출하고 갔다가 나중에 추가 시험 때 조금 공부해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놓고 지금도 야 내가 어려웠던 15회 때 땄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자격증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5회 때 15회 본시험에 딴 사람과 15회 추가 시험에 딴 사람의 표시가 확 나요. 에?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15회 시험, 본시험 응시자는 2004년이 그럴 거예요. 2004년도에 응시한 이렇게 연도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은 15회입니다. 15회 추가 시험 응시자는 2005년도에 응시한 이렇게 나와요. 혹시나 주변에 나 15회 때 탔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혹시나 있으면 가서 자격증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하면 딱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본시험은 2004년도에 응시한, 추가 시험은 한 해 넘어가서 추가 시험 쳤거든요. 2005년도에 응시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주변에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어쨌든 이게 사실은 불법이었었어요. 법률을 어거지로 해석해 가지고 추가 시험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법 개정된 게 이렇게 이제 한 번 이상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나중에 시험은 근데 거의 매년 합니다. 옛날에는요. 매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봤어요. 이게 9회, 10회 그러니까 9회 때까지 2년마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는 공인중개사 시험 보고 한 해는 주택관리사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크로스를 해가면서 2년마다 본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9회 때까지가 이제 2년 주기였고요. 10회 시험을 그 다음에 보는데 10회가 언제느냐? 제가 잠깐 얘기했던 거예요. 저번 주에 바로 99년도. 99년도가 언제예요? 요즘 젊으신 분들은 이제 99년도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99년도 예전에 경험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IMF. 이제 그때 이제 실업자 구제책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가 쓰이면서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주 호재가 됩니다. 왜 호재가 되느냐? 바로 공신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게 저번 주에 제가 역사 공부를 잠깐 했었죠? 중개업 관련돼서 역사 공부 쭉 했었는데 옛날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공부를 하면요. 야, 너 뭐 되려고 시험 공부하냐? 라고 하죠. 뭐 되려고 공부하냐고 물어봐요. 그렇죠. 사기꾼 되려고. 야, 그 사기꾼 되려고 공부하냐? 그러죠. 실제로 옛날에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인식이라든 게 이게 언제부터 바뀌냐? 바로 이제 99년도 10회 시험 때부터 이제 11회 2000년도 쭉 넘어가면서 이제 고학력자분들이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최소 고졸 이상 뭐 이렇게 해서 고학력자도 많이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박사, 석사 이런 사람도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간판에 박사부동산 뭐 이런 거 혹시 간판 보셨어요? 뭐 박사부동산 해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보니까 석사부동산도 있던데 하기야 뭐 석사동에 석사부동산 있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학력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그 주택가 같은 데 아파트 단지라든가 주택가에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밀려나는 거예요. 여자분들 있죠?
그때는 그 남자분들이 아파트에 많이 포진했었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이 이제 밀어내기 시작하고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 주택단지들이 상당히 이제 중개보수도 이제 정상화됐고요. 그래서 공신력이 많이 올라가죠. 이게 옛날에는요, 여러분들이 저기 은행 다니셨던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렇게 할 거냐? 각 직군들 왜 대출하는 사람들 직업 조견표 같은 거 있죠,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사는 이렇게 대출 신용대출 얼마 이런 거. 근데 옛날에는 이 개업공개사는 그런 직업군에도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은행 그 대출 조견표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가 넘어가면서부터 서서히 이런 이제 이 개업공개사 직군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직군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건 상당히 공신력이 어떻게 돼요?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공부할 때 어떻게 한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야, 나 뭐 한다? 공인중개사 공부한다. 얘기하셨어요? 몰래 다니지 마시고 아침에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긴 나가는데 저 사람 저 뭐하러 나가나 지금 1년 내내도 의심받습니다. 동네방네 좀 소문 좀 내세요. 소문 내야지만 쪽팔려서라도 공부합니다. 떨어지면 동네방네 다 소문나죠? 야, 저 사람 저 공교서 공부하다가 떨어졌더라, 뭐. 그래서 쪽팔려서라도 공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나 뭐 공부한다. 얘기해도 충분히 됩니다. 왜? 이제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좀 몰래 공부하는 경향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터놓고 공부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자부심이 많이 높아졌고 공신력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합격자 결정으로 쭉 넘어가죠. 이제 어떻게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느냐. 자, 일반적인 합격 결정 방법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1차, 2차 각각 구분해서 이거 이렇게 각각 구분해가지고 가까운 별 몇 점 이상 올라와줘야 돼요? 40점. 이건 저번 주에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40점. 이게 뭐라 그랬죠? 과락 제도라 그랬죠. 40점 이상. 그 다음 평균 60점. 그래서 과락 제도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줘야지면 됩니다. 40점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나중에 평균이 몇 점 나와도요? 60점 넘게 나와도 안 된다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자, 옛날에 있었던 제도니까 한번 듣고는 한번 넘어갔어요. 선발 예정인은 인원을 공고하거나 아니면 자,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를 합니다. 제가 요번에 나오는 것들은 요번에 강의하는 것들 중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지도 않은 내용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개사 시험제도가 이런 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하는데 이건 뭐냐면 인원 숫자라는 거예요. 올해 몇 명 뽑겠다? 3,000명 뽑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때냐면 9회 때입니다. 있었어요. 8회 때는 2,000명 뽑겠다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원수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어떻게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흔했어요? 귀했어요? 귀했죠? 네, 제가 한번 저번 주에 대여할 때 가격 얘기를 잠깐 했을 것 같은데 이때만 해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 대여면 월 100만 원, 120만 원 받았다는 게 저번 주에 잠깐 얘기했었죠? 그 정도로 상당히 귀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원수 자르면 뭐 다른 자격증도 이렇게 인원수 자르는 경우 많죠? 이러면 어떻게 되냐? 1차 시험은 절대평가입니다. 1차는 그냥 평균 60점 이상 올려줍니다. 합격시켜주는데 가까운 40점, 평균 60점 합격시켜주는데 2차 시험에서 잘라요. 자, 이렇게 된다면 2차 시험에서 가까운 별 40점 이상인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자르게 됩니다. 그럼 자, 이제 2차 시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1등부터 몇 등까지만 뽑는 거예요? 네, 3,000등까지만 뽑죠.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 처리를 일단 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9회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3,400몇 명이 합격했어요. 그래서 3,000명 공부했는데 왜 3,400명이냐?
네, 동점자를 모두 합격시켜주니까 그래요. 자, 이렇게 하다가, 그럼 이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10회 때부터 이제는 없어집니다. 9회 때까지는 2년마다 봤다 그랬죠? 봤다가 10회 때부터는 이제는 이게 없어지면서 그냥, 뭐, 우리 일반 합격자 결정 있죠? 그냥 가까운 뼈 사이 평균 6점인 합격시켜줍니다. 그때부터는 자격증이 확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뭡니까? 무슨 자격증이라 그래요?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국민자격증, 뭐리죠? 국민자격증. 그 다음에 또, 국민고시, 뭐, 아주 국민자만 많이 붙입니다만, 국민고시 이렇게도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떻게 돼요? 일반인들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는 조금 높지만,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은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붙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인원수 정해놓고 자르는 거라 그랬죠? 요거는 이제 인원수 정해놓고 요만큼만 붙겠지 자르는 거고. 자, 그러면 이게 있었어요. 최소 산발의 인원 또는 최소 산발 비율. 최소한 이 인원수는 뽑아주겠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올해 최소한 10,000명은 뽑아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올해 최소한 10,000명. 최소한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죠. 최소한 이 정도 뽑아주겠다. 그 다음에 최소한 이 비율 정도는 뽑아주겠다. 그래서 인원수 15% 이렇게 해요. 요거는 요 인원수는 해당 없고 요거는 15회 추가 시험과 16회 때 공고가 됐던 거예요. 이제 이게 또 이건 뭐냐면 인원수를 갖다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최소한 인원수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자 10,000명을 최소한 보장해 주겠다 이런 거죠. 근데 자 이렇게 했다면 20,000명 자 60점 이상짜리가 20,000명 나와요. 다 합격시켜줘요. 30,000명 나와요. 다 합격시켜줘요. 왜냐? 최소한 1억은 보장해 줬다 그러니까. 또 언제 이제 만약에 이게 적용되냐면 자 올해 시험이 어렵게 나온 거예요. 어렵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5,000명밖에 합격자가 안 나온 거예요. 60점 이상짜리 해가지고 하니까 합격자가 몇 명 나온 거? 5,000명 나왔죠. 근데 올해 자 최소한 몇 명은 뽑아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예, 최소 선발 인원. 이게 무슨 말? 최소한 이 인원수는 뽑아주겠다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 뽑아주기 약속했다? 10,000명을 뽑아주기 약속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이때 10,000명을 뽑아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60점 이상짜리 몇 명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럼 5,000명이 5,000명이에요. 60점이 안 된 인원수 중에서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자, 이제 60점 이상짜리가 5,000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5,000명을 더 뽑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60점 이상 5,000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 밑에 인원 있었죠? 거기서 5,000명을 끌어올려 가지고 10,000명을 채워주는 거죠. 요 제도가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 제도입니다. 네, 이거는 요즘 아마 다시 이제 이게 이제 15회 추가와 16회 때 거긴 했던 건데 다시 적용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는 뭐가 부활될 것 같냐면 이게 부활될 것 같아요. 옛날에 했었던 인원수 자르는 거 있죠? 이게 부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계속 공중견사 시험과 관련된 부분이 계속 인원수가 많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밑밥이 깔리긴 깔려요. 뉴스 같은 데 계속 보면 국토교통부에서도 아니면 협회에서도 인원수 제발 좀 이렇게 좀 많이 뽑지 마라 라고 하는데 많이 뽑는 이유가 이제 정책적인 면도 있긴 있지만 앞으로 조정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열심히 일단 뭐 하라? 열심히 공부하라.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라? 올해는 따야 되죠? 예. 네. 자, 그 뒤로 넘어가면 이제 뭐냐면 자격증, 자 합격자 결정합니다. 그러면 밑에는 이제 합격자 공고하고요. 자격증을 교부하는데 자격증은 누가 교부한다? 예, 시도의사. 자, 이제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하냐면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자, 저기 보니까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이 어디예요? 시도지사죠? 예외적 시험 시행기관이 어디예요? 국장이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어디다가 공기업 준정부나 협회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지금 현재 위탁되어 있는데 그런데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해주냐면 시도지사가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지가 직접 시행해도 시도지사고요. 그 다음에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도 누가 교부한다? 시도지사. 그 다음에 또 위탁해도 시도지사가 교부한다. 지금 현재 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자격증은, 여러분들은 어디서 응시합니까? 여기 광명시에서 응시하겠죠? 그럼 누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돼요? 누구 명의로 자격증 교부되죠?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죠? 경기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혹시 주민등록이 여기 안 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기 응시할 수 있어요. 응시할 수는 있는데 주민등록지 명의의 시도지사 명의로다가 자격증이 교부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인천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여기 수강생 중에서 주소지를 경북으로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옮겨놨는지 땅 산다고 그쪽으로 옮겨놨대요. 어쨌든 그래서 주소지가 경북으로 옮겨놨는데 시험을 여기서 보고요. 자격증이 경북도지사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응시는 아무 데서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사람 명의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발급을 어디서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경북이면 경북, 여기서 받아야지만 됩니다. 그것만 좀 차이점이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도지사, 여기서는 도지사 명의로다가 일단 받게 되고요. 나중에 잊어버리죠? 못 쓰게 됐거나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재발급 들어갑니다. 이 자격증 재발급할 때는 교부한 시도지사로 가져야 돼요. 그게 조금 이제 불편한데요. 내가 여기 있는데 주소지가 경북이다. 그러면 누구 명의로 얻어 간다 그랬어요? 여기 시험은 여기서 응시할 수 있지만 자격증 명의는 경북도지사 명의로 발급을 받죠? 나중에 재발급 받아야 돼요. 그럼 거기까지 가서 재발급 받아야죠. 그게 조금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자격증 교부 재교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봤어요. 자,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자, 그러면 이제 자격증 양도되어 유사명칭 사용금지 부분, 양도되어는 한번 봤죠? 요건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잠깐만 보고 넘깁니다. 양도되어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자, 이건 저번 주에 배웠던 거 다시 그냥 복습합니다. 자격증 빌려줬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자격 취소된다. 요건 여기서 잠깐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형벌이 어떻게 되죠? 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게 있어요. 자,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 이 사람 누구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냥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이에요?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죠? 그럼 이 아닌 자는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쉽죠? 네,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자,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에 대해서 사용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나오는 내용. 자, 일단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 자격증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뭐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자, A가, 자, 이제 요거 아마 동업관계 잠깐 저번 주에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A는 자격증이 있고, B는 자격증이 없고, A는 자격증만 있다 그랬죠?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B는 뭐만 없어요? 자격증만 없죠. 나머지 다 있어요. 돈도 많고. 그래서 둘이 같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일을 같이 한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 동업관계라 그러죠. 이거는 요 자체는 법에 위반되는 거는 아니라 그랬죠. 이제 다만 얘가 주도적 업무를 많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 그런데 얘가 이제 법적 사장은 얘지만 실질적 사장은 얘죠. 얘가 내가 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무슨 공인중개 사무소 이렇게 해놓고 상호 일단 붙이겠죠. 그리고 대표 누구 이렇게 다닌다면 이거는 바로
뭐에 걸린다? 여기에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공개사무소 해놓고 대표 누구누구. 이 대표라는 말은 이 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뭐와 비슷해요? 공인중개사 명칭과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선명칭 사용금지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에요. 형벌도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렇게 안 써요. 왜? 걸리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많이 써가지고 다니냐면 알고 계시네요. 무슨 공인중개사무소 소장. 혹시나 명함에 소장 누구누구 써가지고 다니신다면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아직까지 판례는 안 나와 있지만 유권에서는 사실 위반된다고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직까지 판례에서는 판례가 없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녀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공인중개사인 자가 공인중개사라든가 이와 위선명칭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요거까지 해서 한번 시험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쉬어야죠. 46페이지에 등록 부분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